트럼프와 비트코인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1월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100억 간 안에 암호화폐 전담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친코인 인사들이 쭉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경제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비트코인 하면 일반적인 주식시장보다 상승할 때는 팍 오르고 또 그 상승 주기도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치솟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이슈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그치가요?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과열이라고 그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어. 과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봐서는 안 보이는 거고 좀 뒤로 가야 보이는데 과거보다는 좀 달라진 레벨 자체가 굉장히 네. 높잖아요. 과거보다는 좀 달라진 점도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선 공약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암호화폐 왕이 되겠다 뭐 그런 네. 이야기도 했으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어느 이제 금융시장이나 어느 자산시장이나 다 있는 그런 네.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상승의 각도를 보면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미국 대선 이후에 계속 올랐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미국 대선 이후잖아요. 그럼 오를 때 충분히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쌤?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그 위든 아래든 과열이 아닐 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맛에 좀 이제 그 자체가 레버리지인 게 이제 코인의 매력이란 매력일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해리스도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좀 더 호의적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옆에는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또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정보 효율보도 도지라고 이름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들이 코인 시장에 이제 그런 심정적인 모멘텀을 좀 많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까지 트럼프 트레이딩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는 미국장도 약간 더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니까 마지막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남아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그 트럼프 트레이딩도 이제 마지막 재료는 여기까지인데 요게 어디까지 밀어 올려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이전이랑 살짝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약간 달러랑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오를 때면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오르고 있잖아요. 좀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의 흐름이 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정상인지는 너무 광기로 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네. 얻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금과 달러를 비교할 수 있겠죠. 금과 달러는 둘 다 안전자산인데 대체지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오르면 금은 떨어지고 금이 오르면 달러가 떨어지고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또 반대지 않습니까? 금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금도 올랐고 달러도 올랐고 비트코인도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예전에는 달러의 대체제다,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달러와 반대로 움직였는데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사실 정해진 무언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대체제처럼 쌀과 밀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봤더니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로직 그 원리는 네.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당선되니까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쌤 그러면은요.
지금 저희 댓글에서도 더 가기 힘들다는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더 가겠네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은 실제로 이러면 조금 더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관련한 전망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이 가상화폐가 연말까지 10만 달러 갈 수 있다. 랠리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저희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사실 코인 가지고 전망하는 거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망은 전망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가만 보면 간다는 사람은 계속 가고요. 안 된다는 사람은 이제 계속 안 된다고 하고 가격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원래 코인이라고 하면 오늘만 사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이게 인생을 한번 도전하는 뭐 그런 기분으로 아니면 삶이 너무 이제 평온해서 뭔가 도파민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걸로 많이 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네. 좀 찍어온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책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책이 하고 있네하고 넘겼더니 첫 장에 독자가 이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네. 적으셨더라고요. 아마 반듯 유언이 반듯하게. 아니었가 싶은데. 우와. 네. 근데 사실 지금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코인이 아니라 국장하면 망합니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국장만 빼고 지금 다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좀 그 위험 자산이다, 위험 중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로지 뭐 차트나 모멘텀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 이러한 잣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강세론자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제 시작이다. 비관론자는 이제 곡소리 나겠네 하는 소리를 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정말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의 마음이 네. 가격에 끄달리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요즘 이제 강세론자들의 말이 조금 더 크게 들리고 하락하면 이제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우리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게 트럼프 당선인이 어찌 보면 지난 일기 때는 굉장히 비트코인에 있어서 반대론적인 입장을 많이 펼쳤잖아요.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오히려 달러 패권에 있어서 조금 달러를 약하게 만든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단순히 젊은 층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전담팀까지 신설한다는 걸 보면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도 조금 더 멀리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담팀을 네. 꾸린다라는 게 뭐 아주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나온 기사를 좀 보면 블룸버그에서는 그 SEC 그다음에 CFTC 네.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랑 상품선물거래위원회랑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 연락을 담당하는 뭐 그런 정도로 하겠다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다분히 그냥 선거의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고 진짜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전략적 비축 자산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미국이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원유 관련 사태. 네. 1970년도에 중동이 우리 너희한테 이제 기름 더 이상 수출 안 할 거야. 그랬을 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 비축유라는 것을 이제 산을 막 이렇게 파가지고 기름을 넣어놓고 네. 전략적 비축유를 했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 채굴은 어디서 네. 하죠? 채굴 안 하는데 막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부탄 부탄? 아닌가? 세 부탄이었어요? 글자였던 것 같은데. 중국. 아 중국? 네. 아직도요? 아니 중국이 이제 전기요금이 싸니까 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막 예전에 막 한창 그랬을 때 비트코인을 채굴 단가와 전기요금 해가지고 그거보다 가격이 너무 막 그런 거 계산 예전에 많이 안 했었나요? 예전에 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이 뭐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네.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음. 만약에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지금 1억 몇천인데 네. 10억 뭐 얘기하는 것처럼 6억 이렇게 간다.
근데 그거를 다 중국에서 채굴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에 넘어가는 패권을 뭐 조금이라도 네. 조금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성장할 거면 우리가 주도해서 하자 이런 목소리도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도 좀 해보고요. 결국은 중국과의 싸움도 요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네.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방금 저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 보시면 네. 그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간 좀 암호화폐 시장에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왔던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을 이제 해임시키겠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실제로 이 위원장이 이렇게 계속 임기 중에 있었을 때 현재까지 한 12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나중에 국고에 있어서 좀 국채를 갚는 데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큰 그림까지도 저희가 좀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보기 드물게 강한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시즌 2라고 보는데 시즌 1이 강했던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거고요. 트럼프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금은 돈은 아니죠. 우리가 금을 돈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있잖아요. 그게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말 그대로 저는 비트코인이 진짜 통화가 되면 그때부터 거대한 세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꿈이 없어지잖아.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돈이 되면 네.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커져야 돼요. 경제에 필요한 유동성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을 진짜 화폐로 쓰면 그거는 무조건 디플레이션이에요. 돈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계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걸 인정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자산적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달러하고 반대의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 같이 가는 이유가 그냥 이거는 디지털 금처럼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원유, 금 이런 것들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는 하나의 자산.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비트맥스라는 개인들이 아니라 이제 기관을 넘어서 정부 기관도 매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거기에다 그거를 역시 정치인의 촉인 트럼프가 읽고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실제 그렇게 할지는 알 수 없어요. 안 한다고 해도 문제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걸 자극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했고 게다가 이제 머스크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딩 중에서도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비트코인인 이유가 저는 그게 아닐까. 이제는 이제 커런시에서 에셋 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이 없어요. 예전에는 탈중앙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국가가 그걸 용인할 것 같느냐 뭐 사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화폐의 이야기고 네. 그게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 본다면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치를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사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정부라고 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억을 넘어서 한때는 한 개당 1억이 꿈이었잖아요. 근데 벌써 1억 3천까지 와버렸는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된 것도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이 새로운 내러티브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 암호화폐 하면 약간 음지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양지의 영역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달러 패권의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이런 얘기들 계속 오히려 더 나오고 강화한다고 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이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기면서 금소유 금지법을 막 만들어냈었잖아요. 어찌 보면 비트코인도 약간 우리 달러 약간 약하게 만드는 것 같네, 뭔가 진짜 대체 자산 될 것 같네 하면은 미국 힘 세니까 아예 규제하고 강하게 눌러버리면 되잖아요. 실제로 위기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비트코인이 달러의 패권 위기로서 좀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그거는 약간 뭐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보통 화폐나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이 발권을 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데 과연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 우리가 처음에 이 가상화폐 공부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뭐 화폐나 이거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고 이 가상화폐는 그런 그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전 세계적으로 뭐 움직일 수 있다. 네. 규제도 없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야 너희 비트코인 하면 세금 미국에서 그러면 누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거래하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하겠죠. 그러면 패권을 완전 뺏겨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제에 대한 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완전히 좀 반대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뭐 저는 돈쌤이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건 그냥 디지털 금으로서 네. 뭐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달러의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금과 같은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것이다. 그런 거고 뭐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는 전략적 자산으로 뭐 100만 개를 5년에 걸쳐 사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 금을 사는 이유가 네. 이제 위안화보다는 이제 달러 패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이제 쌓아 놓는 거고 대한 이제 그 자산으로서 네. 쌓아 놓는 거고 비트코인도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지 네. 달러를 위협한다?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도한 상상이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이 망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망하면요? 그렇죠. 달러가 완전히 무너지면 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으니까. 그 사실 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과거로 보면 되죠. 금이나 원유로 보면 됩니다. 금도 사실은 실물금의 70%는 뉴욕 연준 지하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유도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가장 그 1위의 산유국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지만 중동에 그렇게 개입을 한 것은 그 미국이 완전 통제는 할 수 없어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국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게 원유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지금 금투세는 폐지되기로 했는데 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를 5천만 원을 올린 대신에 계속 그냥 세금을 시행하겠다는 게 지금 야당에서도 그걸 26일 날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콜드 월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나 이런 데다가 코인을 넣어두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USB 같은 데다가 자기의 코인을 넣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코인의 장점인 탈중앙화를 노리면서 어떻게 보면 탈세 아닌 탈세가 되는 것도 없잖아 있을 텐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겠지만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고냐에 따라서 가격은 움직일 수 있겠죠. 원유가 뭐 트럼프가 어떻게 했을 때 원유가 하락을 했다가 뭐 상승을 했다가 했던 것처럼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달러 패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이제 화폐 이야기는 이제 옛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통화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한다면 예전에도 비트코인이 없던 시절에 네. 그 금으로 돌아가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돈을 무한정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근데 금은 마음대로 못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지켜지는 거 아니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해요? 골드 버그라고 했어요. 그 골드 충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의미 없는 얘기를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된 얘기를 밖에서 계속 하신다는 거였는데 그게 디지털화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화폐는 이제 불가능하고 정말 화폐가 되는 건 오히려 비트코인이 나쁜 것인데 근데 저는 뭐 비트코인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비트코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코인을 하려면 비트코인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딱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내재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최종 네. 대부자가 없어요.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는 미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라는 국력을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서 그 부도를 막아주는
가장 마지막에 지켜주는 최종 대부자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냥 우리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그것만으로 이제 지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거나 의미가 약해지면 가격이 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나온 것이 화폐의 소위 말하는 피아트 머니 커런시의 한계에서 나왔지만 그 역시 한계에서 나온 거에 또 한계를 또 가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찌됐든 시장에서 선택한 건 비트코인이니까.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만 안 건드리면 저는 알트코인은 그냥 알트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냥 사기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 하실 거면 비트코인 모으는 거. 그 외에는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도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싸니까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공부 안 하신 네. 분들이 들어갔다가 쉽게 크게 접근했다가 당하시잖아요. 쉽게 사망하시죠. 네. 네, 근데 비트코인도 약간 소수점 거래처럼 네, 좀 다 적게도 할 수 됩니다.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 한 개 1억 3천인데 한 개씩 거래한다고 하면 누가 몇 명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 투자할 때 있어서 접근성이 그리 좋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특히 뉴욕 시장에서는 뭔가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비트코인 ETF도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 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약간 뉴욕 증시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고는 있긴 한데 또 우리나라에선 거기에 나중에 세금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조금 더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우리 장 안에서 좀 봤을 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네. 세금이 있어야죠. 음. 이러면 큰 논란이 있겠죠. 성장과 제2금투세 분배 논란. 쪽에서 이제 분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나 보네요. 아니 그런 게 분배라기보다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어딘가 국가에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월급쟁이한테만 그렇게 세금을 막 유리지갑으로 뜯어가고 와. 무슨 근로소득자가 봉입니까? 와. 그쪽에는 막 정말 뭐 10원짜리 하나 다 해가는데 네. 비트코인으로 20억을 벌었어요. 막 거기서 나 이게 그 은퇴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 막 띄어가면서 야, 난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어, 20억 벌었어. 왜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둬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극소수고 대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그냥 손실로 이제 분배를 하시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소득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투자자가 됐건 국민이 됐건 이제 국민 돈 버는 꼴을 못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네. 돈을 안 벌었으면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돈 손실을 봤으면 당연히 세금 안 내야죠. 근데 그- 돈을 번 사람한테 그러니까 세금도 저는 좀 폐하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가상자산에 세금을 때린다. 과세 형평성 오케이. 그런데 5천만 원 이상에서 뭐 20%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5천만 원 이상 잃으면 그건 세액공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세를 해야 금투세예요. 된다는 거에 이게 금투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논리까지 가면 안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원론적인 잃으면은 거는 너의 불행이고 따면은 국가가 20% 떼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것 때문에 그거잖아요. 금수세를 하자는 거예요. 손실도 상계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면 지금 큰일 나고.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논리는 폐지가 됐으니까요. 금투세 논리는 이제 뭐 거의 더 할 건 없으니까. 그런데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다. 왜 코인만 그게 유예가 돼야 되느냐. 그렇죠. 과세 얘기 왜 물어본 거죠? 돈을 그리고 좀 버셔- 금투세가 돈을- 이제 네. 폐지된 것도 사실은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직 국내 시장이 그 정도로 선진화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만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를 하고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코인 시장은 그 정도로 발달이 돼 있느냐? 그렇지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지금 코인은 정부 규제를 떠나서 제 케이스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그 거래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한 곳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맡겨두면 이제 예금처럼 맡겨두면 스테이킹. 스테이킹을 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을 좀 네. 이자처럼 주는데 요거 인출을 하려면 사유를 적어야 돼요. 사유를 적고 거기서 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트 하려고요 하면 반려되고. 그러니까 무슨 IRP도 아니고 부모님이 위독 과심 70만 원 인출 요청 뭐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온라인 카지노 간대. 그렇죠. 이게 세금을 떠나서 내가 수익을 냈는데 어떻게 거래소한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윤허를 받아야 되느냐. 민간 자체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정부 규제는 아니긴 한데 이런 시장이 국내 시장입니다.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려고 하면 세금이 그 과세가 당연히 받아들일 정도로 시장이 성숙을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게 규제다운 규제를 하고 육성은 또 육성다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든 너 돈 벌었어 그럼 돈 내놔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뷰가 다 옳습니다. 이제 더 무언가 선진화돼서 인프라를 더 갖춘 다음에 세금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박재영 차장님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어쨌든 간에 일단 세금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국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마이너스인데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도 좀 과세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요?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걷어낸다고 한다면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에다가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거래소 그렇죠. 왜냐면 미국 뉴욕 거래소를 사용을 했잖아요. 뉴욕 거래소가 그 해외 거래소죠. 네. 이제 거기서 수익을 바이낸스라든지. 냈으니까 세금을 내도 그쪽에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내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건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직접 그렇죠. 거래하는 거. 네. 비싸면서. 국내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과세를 이야기하는 해외에서 하면은 해외 양도세 적용을 받죠. 거죠. 양도세는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돈쌤 한마디는요? 암호화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의 흐름은 그 암호 그 자체다. 모르겠다는 그 말이죠. 자체다. 잘 모르겠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암호화폐의 흐름은 그 자체가 암호다. 그럼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트는 암호도 아니죠. 그냥 그거는 알트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지뢰밭이고 비트코인만. 너무 극단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전 이더리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비트코인. 무조건 비트코인. 와. 네, 그러면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흐름은 그 자체가 암호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매우 어렵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 박정 차장님의 한마디는요? 네, 암호화폐는 디지털 금이다. 두 분이 오늘 코드가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한 분은 암호라 그러고 한 분은 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한 분은 알쏭달쏭해서 신중해라 한 분은 금이다. 그러니까 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 귀중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금이 지금 가격이 좀 올라서 그런데 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투자 자산으로서 엄청나게 수익률이 높진 않거든요.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네. 그러니까 일부분이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암호화폐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거 뭐 허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근데 시장에서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물 ETF도 생겼고 뭐 미국에서는 뭐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저는 이쪽에 증권 쪽에 레거시 투자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정말 뭐 글로벌 패권을 다루는 뭐 달러의 가치 위상을 위협할 것이냐? 아닙니다. 금이 달러의 패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그 보조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디지털 금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딱 한마디만 더 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를 길게 하시니까 저도.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뭐 블록체인이니 코인이니 그런 걸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암호화폐 얘기하는 그 인간들을 못 믿겠어요. 와. 그 거래소들을 못 믿겠어요. 이야, 이거 네. 핵심입니다. 그 거래소를 못 믿겠어. 어.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알겠습니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알트라고 하니까 네. 이게 진짜 완전 사기 누가 봐도 사기인 코인이 있고 그렇죠. 그래도 로직과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코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봤을 구분하기가 때는 어렵잖아요. 워낙 또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 접근하지 말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지금 뭐 비썸 기준으로는 얼마입니까 이게 1억 3,400만 원 정도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